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무동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나왔고요.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하고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급등한 강남 상고를 대신할 투자 대안을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상급지를 옮겨가시려다가 좌절하신 상황이죠.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초 2023년 최종금리 전망 기억나시나요? 미국은 올해 5%까지 금리를 올릴 줄 알았고 한국은 3.5%까지 올릴 줄 알았습니다. 자, 한국은 최종금리가 맞았네요. 근데 한국은 최종금리보다도 금리 인하 시점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이 4분기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최종금리 전망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먼저 미국은 현재 금리가 5.5%까지 올라갔고 5.75%까지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열려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4분기 금리 인하 전망은 물 건너갔고 사실상 내년 1분기 또는 늦으면 2분기 때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으로 미뤄졌죠. 왜 금리 전망이 빗나갔을까요? 예상보다 지연된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 2분기 때 근원물가가 4% 내외에서 꿈쩍하지 않고 유지가 됐어요. 원래 한국은행 전망에서는 2분기 때 헤드라인 CPI고 근원물가가 같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아무리 낮아져도 근원물가가 꿈쩍하지 않으면 통화정책을 매파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요, 8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1월달에 바닥 찍고 나서 한 번의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금리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금리 인하 시점도 더 멀어졌단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에 근거가 됐던 내용들의 변화도 오늘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반등한 이유는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추락 상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때 왜 부동산 가격이 35%에서 40% 떨어졌냐? 유동성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자금 경색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장 금리가 껑충 뛰어 올라갔네. 그래서 당시 올해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3.25%였지만 실제 시장의 기준금리는 4.75%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예금금리가 5%였잖아요. 자, 예금금리가 5%면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2월부터 이렇게 이례적인 수준의 높은 금리가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기에 1월달에 금리 고점 기대감이 커지고 기준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올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과거에 없던 대출 상품이 자금줄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DSR 계산에서 제외가 되고요. 체증식이 도입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그리고 4% 초반에 당시로선 파격적인 금리가 제시가 됩니다. 또 하나 인터넷 뱅킹이 있었어요. 3% 중후반의 저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갔죠. 얘가 한때 프로모션 많이 할 때는 3.57%까지 낮아졌어요. 이게 4월달 얘기거든요. 이 당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후반이었는데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었다는 거죠. 여기에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7월부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 보면 7월 말에 8,657억이었거든요. 8월 24일 날 2조가 넘게 껑충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요즘 30대 영끌 내 집 마련이 다시 늘어나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대출을 끌어서서 고가주택을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DSR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가계부채 급등이 나타납니다. 자, 5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4.2조 원, 6월달에 5.8조 원, 7월달에 6조 원, 8월달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제 절판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좀 몰렸어요.
그랬더니 이창용 은행 총재가 야, 이것 때문에 금리 못 낮출 수도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당연히 기준금리를 인하를 원해요. 자, 지금 수출시장 침체가 가속화가 되어 있고 내수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경기를 정부 입장에서는 부양을 시켜야 돼요. 총선 전까지. 그러면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또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있는데, 당연히 현 정부는 경기 진작의 제일 수단은 통화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 때문에 통화정책,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올해 9억 이하 중저가 주택 자금줄 역할을 했던 특례 보금자리로 얘가 7월 말까지 무려 31조 원 신청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얘가 8월 11일부터 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어요. 그리고 9월 7일 날 추가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8월 31일 날 발표했어요. 벌써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두 차례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형 주택가율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대상이 받을 수 있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요, 20년 만기는 4.8%, 30년 만기는 4.85%, 그리고 많이 받는 40년 만기는 4.9%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우대금리 고려해도요,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금리를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자, 또한 50년 만기 대출도 철퇴를 맞았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금융위 관계자가 일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에 40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이러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50년 만기 대출은 8월 말이 막차라는 얘기가 나오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빨리 받으려고 뭐 지금 어떤 식으로 대출 신청했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아마 9월부터는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한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 회복에 큰 역할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인터넷 은행도요, 몸을 사리고 있어요. 먼저 카카오뱅크가 올해 5월 달에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신규 구입 자금에 한해서. 자, 근데 8월 30일 날 어떤 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2주택자는 안 되고 이제 1주택이 되려는 무주택자만 대출하기로 정책을 바꾼 겁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달 중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한해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했어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 은행들의 영업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쏠림, 너무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인터넷 은행에 추가적으로 대상이나 한도, 금리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2023년 부동산 시장 자금줄 3개가 모두 막혔습니다. 예상보다 강하고 빠르게 나왔어요. 아마 이렇게 선제적인 가계부채 대응 정부에서 하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정말 많은 가계부채가 증가했지만 이제 아마 거의 임기 끝에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약간 조절했었지, 그 이상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은 안 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금줄 3개를 모두 막아버리는 수준의 강경한 대책이 나왔어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제가 오랜 시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 결론은 이래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더라. 근데 얘가 대세 흐름 자체는 막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강력한 대출 규제, 세제 규제, 별의별 규제들이 다 총정리해서 나왔어요. 하지만 집값을 진짜로 하락시켰었던 건 레고랜드 사태의 유동성 부족 상황과 미국 강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올라갈 때 집값은 떨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자금줄 차단 3종 세트의 시장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올 상반기와 다르게 이미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저는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인터넷은행하고 기타 일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 구입자들도 4% 초중반의 대출 금리에 적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한민국 대출 금리도 좀 올라가는 추세긴 하지만 그 정도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9월 거래량을 체크를 해야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추세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자금줄 차단 3종 세트가 완전히 결론 난 건 아니지만 9월 거래량을 보면서 한 번 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미룬다? 그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연이어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계부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통화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인지 점점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